워싱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 폭탄으로 대한민국 기술 기업들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미국이 고작 종이 한 장에 48시간 만에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그것도 협박도 시위도 보이콧도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건네는 것만으로 저는 솔직히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특허 숫자는 많지만 원천성이 없는 나라, 소송은 항상 당하는 쪽인 나라,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특허 전략을 짜온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저에게 한국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를 맡겼을 때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건네받은 파일 하나가 그 20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그 칼자루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지를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동되는 순간 워싱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제 이름은 에릭 반 덴 베르입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 전직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수석 특허 전략가이자 현재 국제 기술 라이선스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워싱턴이 왜 48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전말을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기술 라이선스 컨퍼런스. 저는 그날 오전 세션의 패널리스트로 단상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특허 전략가와 기술 법무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로 저는 20년째 이 컨퍼런스의 단골 발표자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특허 전략으로 먹고 사는 사람치고 이 자리에 한 번쯤 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전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북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대기업 반도체 부문 지식재산 전략실 수석 변리사. 이름은 정하윤.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이 컨퍼런스 메인 세션에 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례적인 편성이었습니다. 정하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HBM 원천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방어력과 공세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자료 첫 슬라이드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보유한 HBM 관련 원천 특허 누적 건수와 연간 신규 출원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2023년 한 해에만 반도체 관련 특허를 12,000건 이상 출원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케빈 마쉬가 낮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케빈은 미국 상무부 반도체 기술협력국에서 파견된 인물로 저와는 3번 함께 프로젝트를 한 사이였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현장보다는 정책을, 기술보다는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한 타입이었습니다. 케빈이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에릭, 저거 봐. 12,000건. 숫자 하나는 끝내주는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속으로 동의했으니까요. 특허 건수가 많다는 건 방어용 포트폴리오를 두텁게 쌓아 올렸다는 뜻이지 원천성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2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상식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정하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HBM 적층 구조의 핵심 공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가 단순 공정 특허가 아니라 설계 원리 자체를 포괄하는 원천 특허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SK하이닉스가 2025년 연간 영업이익에서 삼성을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7조 2천억 원.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위를 수익으로 증명한 숫자였습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케빈은 발표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제 왼편에 앉은 실리콘밸리 모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는 자료집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윤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한국 기업 특허의 우수성을 주장한다. 예상 가능한 내용이고 자국 기업 홍보성 발언이라는 분위기가 그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반드시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그게 이 바닥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HBM 공정 관련 특허를 원천 특허로 분류하셨는데 실제로 법정 다툼에서 원천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특허 출원 건수와 실질적인 법적 방어력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숫자가 곧 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중석 일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질문이 적절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하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말을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가 설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컨퍼런스 분위기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오후에 직접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방어력 분석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 관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 중 특허관리법인이 제기한 소송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만 보더라도 2025년 한 해 미국에서 198건의 특허 소송을 당한 세계 최다 비소 기업입니다. 애플의 125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특허가 많다고 공격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원천성 없는 특허 더미는 방패가 아니라 관역이 됩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청중석 한쪽에서 정하윤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야 끝으로 포착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없이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발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수순이라는 듯이. 저는 그 무표정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발표는 계속됐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로비에서 명함을 교환하는데 케빈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에리, 다음 주에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상무부에서 한국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 공식 실사 의뢰가 들어왔어. 자네가 적임자야. 나도 같이 가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0년을 이 일을 해왔고 한국 기업 특허 실사라면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날지 이미 짐작이 됐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정하윤이 컨퍼런스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였다는 것을.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케빈이 건넨 브리핑 문서를 읽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번 실사를 의뢰한 배경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전제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HBM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방어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기술협력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2번 읽으니 진짜 목적이 보였습니다. 관세 압박을 가하기 전에 상대방의 무기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먼저 재겠다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적의 칼날을 확인하는 것. 전형적인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케빈은 통로 건너편 좌석에서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흘끗 봤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실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가 잡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아직 인천공항에 착륙도 하기 전에 보고서 목차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이 돌아가는 방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절차는 형식이고 결론은 미리 설계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 협상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강 위로 크레인과 교량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빌딩 밀도가 높았고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는 원천 특허를 쥐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으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협상장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29층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실사 자리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긴장하거나 자료를 과도하게 준비해 오거나 합니다. 우리가 갑이고 저들이 을이라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먼저 들어와 앉아있던 한국 측 인원들은 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자료집은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쌓여 있었으며 표정의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봤을 때와 동일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눈. 분노도 반가움도 없이 그냥 상황을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하윤 옆에는 2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특허 분석팀 소속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고 또 한 명은 자료집 위에 손을 얹은 채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중년 남성은 20년간 국내외 특허 분쟁을 전담해온 법무팀 수석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내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어떤 말을 꺼낼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자료집 위를 살짝 두드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케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귀사가 보유한 HBM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의 전체 목록과 각 특허의 등록 현황, 분쟁 이력,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파일부터 넘겨주시면 됩니다. 말투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과 예의 바르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어투였습니다. 파일 넘겨주세요. 설명은 나중에. 그 자체가 이 자리의 위계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하윤이 케빈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간격이 있었습니다. 1초쯤 됐을까요?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1초가 정하윤이 케빈의 수준을 측정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정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파일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HBM 원천 특허 구조는 목록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조적 설명 없이 파일만 보시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빈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는데 그 안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특허 문서는 저희가 직접 분석합니다. 지금은 번역 정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번역이나 잘 해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한국 측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건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정하윤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어 파일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케빈 쪽을 봤습니다. 케빈은 파일이 전송되는 화면을 확인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눈을 찡긋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동안 저는 정하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은 노트북 화면이 아니라 테이블 위 자료집 첫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컨퍼런스 때와 똑같았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없이 그냥 지켜보는 눈. 마치 지금 이 상황 전체가 예상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사를 당하는 쪽이 이렇게 평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약자가 강자 앞에서 보여주는 체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일단 넘기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케빈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하네. 에릭, 이거 이틀이면 끝나겠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케빈이 전송받은 파일을 노트북으로 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그 파일을 처음부터 열어봤습니다. 특허 목록 파일. 케빈은 내일 팀 전체가 함께 분석하자고 했지만 저는 먼저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경험상 특허 목록을 처음 열어보는 순간의 첫인상이 전체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멈추게 됐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춘 게 아니라 손가락이 스스로 멈춘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였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것이 형식적인 실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미리 정해진 게임이 아니라는 것도. 파일의 첫 번째 섹션은 평범했습니다. 특허 번호, 출원일, 등록국, 기술 분류. 어느 기업의 특허 목록이든 갖추고 있는 기본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건수가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자체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공격적으로 해왔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과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섹션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섹션 제목은 HBM 원천 기술 특허군 핵심 청구항 분류였습니다. 저는 다시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섹션 안에 들어있는 특허들의 청구항 구조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문서를 읽는 건 저에게 호흡만큼 익숙한 일입니다. 20년 동안 하루에 수십 건씩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화면 앞에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가 다시 앞으로 숙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HBM의 핵심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구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층층이 쌓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층 사이를 연결하는 미세 관통 전극의 배치 방식, 열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열 제어 알고리즘, 층간 신호 간섭을 차단하는 인터커넥트 설계 원리. 이것들이 HBM이 일반 메모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에서 HBM이 필수인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대역폭이 압도적으로 넓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이 적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화면에서 읽은 것은 그 적층 구조의 공정 특허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이란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정 특허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적층 구조 자체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원리를 청구항으로 잡아둔 특허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 원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특허로 선점해둔 겁니다. 우회로가 없는 특허. 그게 원천 특허의 정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계산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칩, 그 칩 안에 들어가는 HBM, HBM을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62%, 나머지 대부분도 삼성이 채웁니다. 중국은 열관리 기술과 동작 속도에서 기술적 장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어 당장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미국 인공지능 서버 산업 전체가 한국 기업의 HBM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 특허가 지금 제 노트북 화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까처럼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청구항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컨퍼런스에서 제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숫자가 곧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천성 없는 특허 더미는 방패가 아니라 관역이 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청중석에서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 웃음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화면 앞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현황이었습니다. 어느 기업과 어떤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맺었는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읽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 목록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호텔 방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서버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기업들이 전부 그 목록 안에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 열람은 이번 파일에서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상세 조항은 내일 협상장에서 별도로 열람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케빈은 이미 잠들었을 겁니다. 내일 파일이나 분석하면 이틀이면 끝난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특허 문서를 읽으면서 밤을 새운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파일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컨퍼런스 때 정하윤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경고였는지 아니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방어용 특허 더미가 아닙니다. 이건 방아쇠입니다. 그 생각이 새벽 서울 야경 위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방아쇠가 이미 장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아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음 날 협상장에서 열람하게 될 라이선스 계약서 상세 조항이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그 계약서의 한 페이지가, 저는 아직 그 페이지 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날 밤과 다른 눈으로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아온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스스로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밤새 읽은 파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아침 식사를 든든히 했는지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협상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리, 오늘 라이선스 계약 조항 열람하고 나면 보고서 방향이 잡힐 것 같아.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배치였습니다. 정하윤, 젊은 엔지니어, 그리고 말없는 법무팀 수석. 테이블 위에는 어제보다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라이선스 계약서 상세 열람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케빈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파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람 전에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당사와 각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 사이의 기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람은 미국 상무부 실사 목적에 한하며 내용의 외부 유출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케빈이 서명지를 훑어봤습니다. 형식적인 기밀 유지 확약서였습니다. 케빈은 별 고민 없이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정하윤이 파일을 밀었습니다. 케빈이 파일을 집어들고 목차부터 확인했습니다. 저는 케빈이 파일을 넘기는 속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젯밤에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차를 훑고 바로 라이선스 수익 현황 섹션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숫자 먼저 보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젯밤에 읽은 특허 목록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며 읽고 싶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사용 범위, 사용료 산정 방식, 갱신 조건, 분쟁 해결 절차. 표준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40페이지, 45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58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조항 제목은 라이선스 유지, 조건 및 철회 권리였습니다. 조항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파일을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덮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조항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 측 정부 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행정 조치, 무역 규제 또는 기술 수출입 관련 정책 변경을 통해 한국 측 기술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환경을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측은 사전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HBM 관련 원천 특허 라이선스 전체를 즉시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경우 미국 측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한국 측의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청구할 수 없다. 저는 읽기를 멈추고 페이지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최종 서명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명인은 네이선 콜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기술협력국장. 이번 실사를 케빈에게 의뢰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이선 콜이 직접 서명한 조항.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무역 규제나 관세 정책을 바꾸면 한국 측이 HBM 원천 특허 라이선스를 즉시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 그 서명이 워싱턴에 있는 자기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정하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58페이지를 읽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페이지에서 멈출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정하윤의 눈빛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다시 파일로 내렸습니다. 케빈은 아직 라이선스 수익 섹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8페이지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케빈이 이 조항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걱정됐습니다. 케빈이라는 사람의 방식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불편한 사실을 만나면 무력화하려 합니다. 특허 무효화 절차를 들고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젯밤에 읽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 특허들을 무효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미국 특허 심판원의 현재 기관율은 4%였습니다. 100억 원 신청에 4건만 심판 개시가 승인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허 무효화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최소 3년입니다. 그 3년 사이에 58페이지 조항이 먼저 발동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케빈이 드디어 파일을 58페이지 근처까지 넘겼습니다.
저는 케빈의 손이 그 페이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의식했습니다. 케빈의 손가락이 58페이지 위에 올라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케빈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케빈이 그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케빈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케빈이 아주 짧은 순간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케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질문이 줄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케빈이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리, 58페이지 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계속했습니다. 무효와 절차 들어가면 돼. 특허 심판원에 청구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뚫려. 저는 잠시 케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케빈, 특허 무효화에 몇 년 걸리는지 알지? 케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내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낮에 보는 서울은 어젯밤과 또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케빈 모르게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끝나고 정하윤에게 단독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케빈의 보고서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58페이지의 존재를 무시한 채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58페이지를 무시한 보고서는 워싱턴에서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재인입니다. 한쪽 편이 아닙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것도 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케빈의 노트북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케빈의 보고서 초안결론 섹션이 화면에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건 단 2줄이었습니다. 한국 측 HBM 원천 특허 90% 무효화 가능. 기술 흡수 완료 후 한국 의존도 영구적 차단 가능. 폭탄을 막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른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실사의 목적이 기술을 흡수하고 한국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이 그 2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하윤에게 연락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8페이지가 단순한 계약 조항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방아쇠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장전해 둔. 그 누군가가 케빈의 보고서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윤곽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하윤에게 연락을 취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케빈에게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겠다고 했고 케빈은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정하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오늘 저녁 따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중재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장은 4분 만에 왔습니다. 호텔 1층 카페. 8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8시 정각에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정하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정하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어색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잠시 어떻게 시작할지를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말을 골라온 사람이지만 그날 밤은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말했습니다. 케빈 마쉬의 보고서 초안 결론을 봤습니다. 의도치 않게 화면이 보였습니다. HBM 원천 특허 90% 무효화 가능. 기술 흡수 후 한국 의존도 차단. 이게 이번 실사의 실제 목적입니다. 정하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하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컨퍼런스 때부터입니다. 에릭 씨가 발표에서 한 말, 케빈 씨가 회의실에서 보여준 태도, 이번 실사 의뢰가 들어온 시점,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하윤의 말을 들으면서 컨퍼런스 때 청중석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관찰이었다는 것을, 분노가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58페이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위해 설계된 겁니까? 정하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간 건 2년 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100%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미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HBM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칼을 휘두를 때 그 칼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된 조항, 네이선 콜이 서명한 조항, 미국 상무부 반도체 기술협력국장이 스스로 서명해서 상대방에게 넘겨준 철수 권리. 저는 물었습니다. 네이선 콜이 그 조항의 의미를 알고 서명한 겁니까? 정하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문장으로 작동합니다. 그 문장은 지금 저희 손에 있습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문장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들은 말들 중에 이것만큼 정확한 문장이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특허 전쟁에서, 라이선스 분쟁에서, 기술 협상에서 언제나 싸움의 승패를 가른 건 의도가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의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문장을 계약서에 넣었는지가. 그리고 그 문장이 지금 정하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중재인으로서입니다. 케빈의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올라가면 미국 상무부는 특허 무효화 절차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58페이지 조항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정하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그냥 사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에릭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뭐가 준비됐습니까? 정하윤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열어봐도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단에 회사 로고가 있었고 하단에는 붉은 법인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을 읽었습니다. HBM 원천 특허 라이선스 즉시 철회 예고 통보서. 저는 문서를 손에 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계약서 58페이지 조항을 근거로 미국 측의 일방적 관세 정책 및 기술 압박이 정상적 사업 환경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HBM 관련 원천 특허 라이선스 전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예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송 대상 목록이 문서 뒷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뒷면을 넘겼습니다. 미국 상무부,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미국 내 주요 인공지능 서버 제조사 전체 목록. 저는 그 목록을 읽으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쉬어야 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HBM 없이는 인공지능 가속기 칩을 만들 수 없고, 인공지능 가속기 칩 없이는 인공지능 서버를 운영할 수 없고, 인공지능 서버 없이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그 목록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하윤이 그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에릭 씨, 이 통보서는 케빈 씨의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올라가는 순간 발송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보고서의 방향이 바뀌는 것. 저는 정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정하윤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미소였습니다. 에릭 씨는 중재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호텔 카페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20년 동안 특허 전쟁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칼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했던 쪽이 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었던 경우. 그것도 처음부터. 방에 들어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내일 보고서 초안 작성 전에 나랑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케빈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중요한 것을. 케빈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서 정하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준비가 이미 다 된 사람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워싱턴의 숨통을 끊게 될 줄은 아직 케빈도, 네이선 콜도, 워싱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빈과 마주 앉은 건 협상장이 아니라 호텔 조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케빈에게 58페이지 조항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정하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더니 보고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처음에는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8페이지 조항의 발동 요건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릭, 그건 형식 조항이야.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없어. 저는 케빈을 바라봤습니다. 케빈, 100% 관세 압박이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케빈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결정할 문제야. 우리는 보고서만 올리면 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의 보고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그 결론을 바꿀 사람은 저가 아니었습니다. 실사 마지막 날 오후 세션이 끝났습니다. 케빈은 서울을 떠나기 전 정하윤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검토 결과는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될 겁니다. 정하윤이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기대도 긴장도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케빈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에릭, 생각보다 순순하게 끝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케빈은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최종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다시 보였습니다. 올 때 봤던 같은 강이었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의 색깔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강폭이 넓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겁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 저와 서울을 떠나는 저 사이에 뭔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그때는 언어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선입견이 깨지는 데는 논문 한 편이 아니라 파일 하나, 카페에서의 대화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케빈의 보고서가 네이선 콜 국장에게 공식 제출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최종본을 케빈에게서 전달받아 읽었습니다. 결론 섹션은 제가 호텔에서 화면으로 글끝 본 그 두 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HBM 원천 특허 90% 무효화 가능이라는 결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기술 흡수 후 한국 의존도 연구 차단 가능이라는 표현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나서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58페이지. 조항에 대한 분석이 보고서에 없어. 케빈이 말했습니다. 에릭,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야. 법무팀에서 검토할 거야. 우리는 기술적 판단만 하면 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지 나흘 뒤였습니다. 정하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본문은 짧았습니다. 에릭 씨,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케빈의 보고서가 올라간 것을 정하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HBM 원천 특허 라이선스 즉시 철회 예고 통보서가 미국 상무부와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 전원에게 동시에 발송된 겁니다. 저는 네이선 콜 국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린 뒤에야 연결됐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 58페이지, 조항 근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길이가 이 상황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이선 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 지금 내 사무실로 와. 네이선 콜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케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얼굴 2명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무부 법무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네이선 콜이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에릭, 자네가 서울에서 이 조항을 봤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이선 콜이 법무팀 쪽을 봤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8페이지, 조항은 계약상 유효합니다. 발동 요건인 일방적 행정 조치에 반도체 100% 관세 압박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철회가 실행되면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 전원의 HBM 사용 권리가 동시에 소멸됩니다. 케빈이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통이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 목록에 있는 기업 중 하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통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10분이 지나지 않아 네이선 콜의 사무실 전화와 법무팀 담당자의 휴대폰이 번갈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전부 같았습니다. HBM 라이선스가 철회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담당자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네이선 콜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네이선 콜의 손이 책상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워싱턴의 온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방 한쪽에 서서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지만 무엇을 검색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네이선 콜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에릭, 대응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58페이지, 조항의 발동 요건을 해소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발동 요건은 일방적 관세 압박입니다. 네이선 콜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발신되는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12시간 동안 단 한 건의 공식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12시간을 일부는 네이선 콜의 사무실에서, 일부는 복도 의자에서, 일부는 상무부 건물 앞 계단에 앉아서 보냈습니다. 정하윤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워싱턴의 침묵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비된 쪽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준비가 된 사람의 특권이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네이선 콜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케빈도 법무팀도 없었습니다. 네이선 콜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에리, 한국 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58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발동 요건을 해소하면 됩니다. 네이선 콜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야겠군. 그 한마디가 12시간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론이었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한국의 기술을 흡수하려 했던 사람이 직접 서울로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케빈의 보고서는 그 순간 사실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건물을 나서면서 정하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이선 콜 국장이 서울로 갑니다. 답장은 역시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12시간 전과 같은 하늘이었는데 워싱턴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0% 관세 폭탄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도시가 12시간 만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 역전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와 12시간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네이선 콜이 서울에 도착한 건 워싱턴을 떠난 지 14시간 뒤였습니다. 저도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재인 자격으로 배석해달라는 요청이 네이선 콜에게서 직접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네이선 콜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기내식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통로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실사를 의뢰할 때의 네이선 콜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고 무력화 방안을 설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서류를 펼쳤다. 덮는 손에는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협상장까지 이동하는 내내 네이선 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짧게 답하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워싱턴에서 어떤 압박이 오고 있는지를 짐작했습니다. 라이선스 철회 통보를 받은 기업들의 연락이 이미 정치권으로 번졌을 겁니다. HBM 없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미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인공지능 패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압박이 네이선 콜의 어깨 위에 전부 얹혀 있었습니다. 협상장에 들어섰을 때 한국 측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첫날과 같은 배치였습니다. 정하윤, 젊은 엔지니어, 말없는 법무팀 수석. 달라진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의 두께였습니다. 처음 실사 때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서류가 많을수록 협상이 복잡해진다는 걸 아는 쪽이 이 자리를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이선 콜이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윤 수석,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네이선 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실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케빈 마쉬의 보고서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케빈 생각이 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케빈. 보고서만 올리면 된다고 했던 케빈. 그 케빈의 이름이 지금 네이선 콜의 입에서 책임 분리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도 반박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네이선 콜이 계속했습니다. 58페이지 조항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 미국 측의 정책 방향이 일부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정 의사가 있습니다. 조정 의사. 저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후퇴해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압박을 가하러 왔던 사람이 조정 의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하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테이블 위 서류를 한번 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이선 콜 국장님, 조정 의사라는 표현은 모호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하윤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반도체 100% 관세 압박의 공식 유예 및 한국과의 기술협력 재협상 개시. 둘째, 케빈 마쉬 보고서의 공식 폐기 및 HBM 원천 특허 권리의 완전한 법적 보장 명문화. 셋째, 미국 내 HBM 생산 및 공급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시 한국 기업 우선 협력 원칙 합의. 세 가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라이선스 철회 예고 통보서를 철회합니다. 정하윤의 목소리는 협상 내내 같은 온도였습니다.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마치 도면에 치수를 읽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이선 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가늠했습니다. 12시간 워싱턴의 침묵을 버텨낸 사람이 이제 서울의 협상 테이블에서 또 다른 침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네이선 콜이 옆에 앉은 법무팀 동행자와 짧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현을 다듬는 건 저희가 아니라 국장님 측에서 초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네이선 콜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침묵은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 조용히 등을 기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항복이 담겨 있는 경우와 전략적 후퇴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는 눈빛으로 구분됩니다. 네이선 콜의 눈빛은 전략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00% 관세 폭탄으로 한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려 했던 사람이 그 한국 기업의 특허 앞에서 알겠습니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법무팀이 초안을 작성하고 정하윤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하윤은 초안을 받을 때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빠르게 훑은 법이 없었습니다. 한 줄씩 짚어가며 읽었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볼펜으로 직접 표시했습니다. 법무팀이 수정본을 가져오면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 과정이 3번 반복됐습니다. 케빈이 서울에서 이틀이면 끝난다고 했던 실사가 합의서 한 장을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합의서가 완성됐을 때 네이선 콜이 서명란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집어들기 전에 정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수석,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8페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게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한 겁니까? 정하윤이 잠시 네이선 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예상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준비는 일어날 일에 대해 이미 대응을 갖춰두는 겁니다. 네이선 콜이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정하윤도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의 법인 인감이 찍히는 소리가 협상장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중재인으로서 양측 서명을 확인하고 합의서 사본을 수령했습니다. 협상장 문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를 걷는 네이선 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실사를 의뢰할 때의 걸음걸이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긴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하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릭 씨, 고맙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중재인으로 온 겁니다. 한쪽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카페에서 케빈의 보고서 내용을 알려주신 것. 그게 없었다면 타이밍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카페에서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정하윤에게 케빈의 보고서 내용을 알린 건 중재인으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판단이 어느 쪽을 향했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합의서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 유예, 케빈 마쉬 보고서 공식 폐기, HBM 원천 특허 권리 완전 보장, 그리고 한국 기업 우선 협력 원칙. 네이선 콜의 서명과 정하윤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남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정하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할 일이 끝났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케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에리, 나 상무부 그만뒀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네이선 콜이 서울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케빈의 자리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워싱턴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성공은 윗사람의 것이 되고 실패는 아랫사람의 몫이 됩니다. 케빈의 보고서가 공식 폐기됐다는 건 그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의 책임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케빈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케빈이 나간 뒤 네이선 콜도 한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개인 사정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로 한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고 HBM 원천 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던 계획이 서류 봉투 하나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결국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합의 내용이 공식 발표된 건 서울 협상이 끝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반도체 관세 유예, HBM 원천 특허 권리 완전 보장, 한국 기업 우선 협력 원칙. 세 가지가 공식 문서로 발표됐습니다. 업계 반응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압박이 역풍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HBM 원천 특허의 실질적 방어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썼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특허 전략이 워싱턴의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기사도 58페이지 조항이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컨퍼런스에서 정하윤이 발표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청중석에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그 발표, 케빈이 코웃음을 치던 그 자리, 제가 마이크를 잡고 원천성 없는 특허 더미는 방패가 아니라 관역이 됩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 청중석 한쪽에서 정하윤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반박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오만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합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 뒤 저는 같은 컨퍼런스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컨퍼런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슬라이드 첫 장에 무엇을 넣을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국 숫자를 넣었습니다. HBM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SK하이닉스 단독으로 62%, 삼성을 합하면 사실상 전체, 중국은 기술적 장벽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발표 당일 단상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청중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전에 발표자로 섰을 때는 청중석을 내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청중석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저기 어딘가에 앉아서 발표를 듣던 정하윤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던 그 자리. 저는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해온 발표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분석하는 사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원천성 없는 특허 더미는 방패가 아니라 관역이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청중석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웃음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관역이라고 부른 것이 실은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는 이미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에서 명함을 교환하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하윤이었습니다. 에릭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중석에 있었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네.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정하윤이 이번에도 와 있었습니다. 또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팔짱 끼고 계셨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답장이 한 줄 더 왔습니다. 에릭 씨, 컨퍼런스에서 한국 특허를 숫자 노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에릭 씨가 그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발표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정하윤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제가 오만한 발표를 하던 그 순간부터 정하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그리고 그 모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저는 컨퍼런스 건물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총성은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시위도 없었고 보이콧도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감정적인 언어를 쓴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복수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와 계약서 한 페이지와 12시간의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워싱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으로 압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올린 원천 기술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2년 전부터 계약서 한 페이지에 조용히 심어둔 준비. 미국은 그날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릭 반 덴 베르가 서울에서 목격한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반도체 100% 관세 폭탄, 특허 포트폴리오 90% 무효화 시도, 기술 흡수 후 한국 의존도 연구 차단 계획. 미국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에게 들이민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도 보이콧도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약서 한 페이지 안에 조용히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관세 공식 유예, 원천 특허 권리 완전 보장, 한국 기업 우선 협력 원칙 명문화. 그리고 이 계획을 설계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에릭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부터 연구실에 앉아 0.1나노미터의 오차를 잡아온 사람들. 그 손이 설계한 원천 특허는 관세 폭탄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날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